일부 젊은 날의 시작. 시계 초침이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밤을 얇게 깎아낸다. 오래된 시계다. 결혼할 때 작은 집들이 선물로 받았던 것. 황동색 테두리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유리 안쪽에는 먼지가 얇은 안개처럼 끼어있다. 새벽을 넘겨 앉아있노라면 그 시계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번, 또 한 번. 내 젊은 날이 초침에 걸려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것만 같다. 나는 늙었다. 이 사실을 더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늙었다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한꺼번에 듣는 일과도 같아서 오늘 밤도 그 소리를 듣는다. 나의 젊은 날, 내가 부모가 되어 나를 뒤로 접어넣던 시절을, 우리가 결혼하던 날, 비가 왔다. 큰 웨딩홀 대신 동네 예식장, 하얀 장식들 사이로 유리창을 때리던 빗물. 손님은 많지 않았다. 부모님 지인 몇 분과 회사 동료 몇, 그리고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 나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서 있었고 아내는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비 오는 결혼은 복이 온대. 장모님이 말했다. 그 말이 어떤 근거로부터 왔든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 하나로 밤늦게까지 젖은 신발을 말렸다. 첫 신혼집은 원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벽지는 손톱으로 긁으면 하얗게 가루가 묻어나는 낡은 문이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울었다. 전기장판 위에서 서로의 발을 포개 놓고 싼 김치와 계란찜으로 저녁상을 차렸다. 우리 둘만의 세계였다. 장롱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화분의 흙 위로 작은 파리가 맴돌곤 했지만 우리는 그것마저 귀엽다고 말했다. 젊음이란 그런 것인지 모른다. 부족이 낭만으로 둔갑하는 그 순간만의 착시.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린 날, 나는 길에서 넘어졌다. 회사에서 돌아오다가 자전거에 밀려 휘청했는데 손바닥에 박힌 자갈을 빼내며 그 소식을 들었다. 우리 생겼대. 휴대전화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득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 내 글자가 입 안에서 어설프게 굴러다녔다. 아버지라니. 나는 아직도 어릴 때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가출을 벌였던 그 어설픈 소년의 그림자를 어깨에 지고 다니는데 아내는 입덧이 심했다. 새벽에도 속을 다 개우고서야 잠이 들었고 나는 그 곁에서 등만 쓸어주었다. 회사의 야근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팀장은 사소한 보고서 하나에도 콧잔등을 찌푸렸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티질 못해 같은 말을 주머니에서 꺼내곤 했다. 나는 웃는 얼굴로 예, 알겠습니다를 반복했다. 퇴근길엔 늘 마트에 들러 과일을 샀다. 아내가 그나마 잘 먹는 귤과 바나나, 귤을 껍질째 가방에 넣고 오다 보니 내 가방 안은 늘 비릿한 감귤의 향으로 젖어 있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우리는 2번 이사를 했다. 더 싼 곳으로 내려앉는 이사였다. 마지막으로 옮긴 곳은 빛이 잘 들어오지만 겨울이면 베란다에서 김이 날 정도로 냉기가 올랐다. 그 집의 베란다에서 나는 아침마다 바닥을 물걸레로 닦았다. 아내가 미끄러질까봐 배를 움켜쥔 채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물걸레를 짜는 동안 손바닥이 뻘겋게 부었다. 손에서 나온 물은 하수구로 흘렀지만 내 마음의 물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때 나는 몰랐다.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조금씩 비워내고 있다는 것을. 출산 예정일은 한겨울이었다. 병원의 난방은 늘 덜 미지근했고 긴 복도 끝 창문에는 성에가 껴 있었으며 간호사는 바쁜 발걸음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나는 무력하게 서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아내가 속삭이듯 묻자 나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더 세게 감쌌다. 우리 잘할 거야. 그 말은 아내에게 한 말이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에게 던진 주문 같은 것이었다. 첫 울음소리가 울렸다. 병원 복도의 공기가 그 울음에 아주 조금 흔들린 듯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굽혔다. 작은 무게가 소나기를 눌렀다. 눈꺼풀은 종이장처럼 얇았고 코는 빨갛게 젖어 있었다. 나는 왜인지 울지 않았다. 대신 이마가 뜨거웠다.
막 태어난 생명이 내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아버지가 되었음을 비로소 승인하는 도장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행복과 공포가 동시에 몸속을 지나갔다. 이걸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내가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는 강박. 나는 그날 내 등을 스스로 기둥 삼기로 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목 뒤에서 식은땀이 났다. 신용카드 한도를 계산하고 계좌의 잔고를 머릿속으로 더하고 빼고 계산대 옆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와 아내가 잠든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부엌에서 귤을 하나 깠다. 귤 껍질을 세모로 접어 벽에 붙여놓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가.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귤 껍질로 벽을 한참이나 도배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벽은 금세 마르고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껍질들 사이로 내 그림자도 너덜너덜했다. 육아는 전장과 같다는 말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이해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새벽 수유, 젖병을 소독하느라 끓는 물에서 김이 솟았고 아기는 이유도 모를 울음을 쉴 새 없이 부렸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주민은 초인종을 눌렀다. 아이가 밤새 우네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대신 말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누가 먼저 해야 하는지 잠깐 망설이는 얼굴이었다. 결국 아내가 내가 좀 더 잘해볼게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라는 말을 입술 사이에서 지식이다가 우리 같이 잘해보자라고 바꿔 내뱉었다. 그날 밤 우리는 번갈아 깼다. 내가 깬 시간에는 창밖에서 첫 차가 지나갔다. 전조등이 벽을 스치며 방 안에 길게 그림자를 던졌다. 그림자는 내 가슴팍을 지나가 있었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 그림자는 조금 길어졌구나. 아버지가 된 자의 그림자란 어쩐지 더 길어야 할 것만 같았다. 회사에서는 내 자리가 창구 옆으로 밀려났다. 정리해고가 난다는 소문이 빙빙 돌았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누구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기 꺼렸다. 팀장은 문서 한 장을 들고 내 책상 옆에 와 섰다. 이건 내가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 메신저에는 줄줄이 빨간 표시가 떴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밤늦게까지 붙들고 있었다.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서 우유와 휴지를 사고 계산대에 서 있으면 어김없이 귤 향이 났다. 어느새 그 향은 나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주말이면 우리는 물티슈 한 팩과 아기 물병을 챙겨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엔 빈 벤치 하나가 귀했고 여름이면 그늘 아래마다 유모차가 가득했다. 아기는 장난감 달린 모빌을 보고 킥킥 웃다가 금세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의 울음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우리는 그 중심을 안간힘으로 어루만졌다. 가끔은 웃긴 일이 있었다. 아기가 내 장갑을 입에 물고서 아빠와 비슷한 소리를 냈다. 아내는 손뼉을 쳤고 나는 바보처럼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다. 싸구려 필름 카메라의 색감, 조금 어둡고 조금 누렇게 빛바랜 가족의 얼굴. 우리는 그 사진들 위에서 한동안 살았다. 사진 속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삶은 사진이 아니다. 가끔은 나사가 빠진 의자처럼 한 번 앉으면 삐걱이며 묻는다. 정말 괜찮냐고. 아이가 돌을 지나면서 아내는 복직을 고민했다. 장모님이 도와주겠다 했지만 멀리 사셨다. 어린이집 대기번호는 끝이 없었다. 잠깐 내가 회사 좀 쉬면 어떨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내 자리도 위태로워. 말끝이 매달렸다. 아내의 눈가가 살짝 내려앉았다. 그 눈을 보자 내 마음도 내려앉았다. 우리는 왜 늘 모자랄까? 가을에 나는 회의실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셨다.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팀장은 부담스러운 미안함을 흉내내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요즘 회사가 다 그렇잖아. 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까지 걸었다. 그 복도는 때로는 바람이 불었고 때로는 조용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온기가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자리에 컴퓨터를 껐다. 펜이 천천히 돌다가 멈췄다. 그 정잼이 내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회사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코끝을 때렸다. 겨울의 냄새가 벌써 섞여 있었다. 아내에게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집 앞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시켰다. 입안에 밥알이 뭉쳐지는 동안 나는 자꾸만 어제를 떠올렸다. 어제의 나는 아직 직원이었다. 오늘의 나는 누가 되었나? 가게 주인은 아이가 몇 개월이냐고 물었다. 13. 내가 대답하자 주인은 웃었다. 힘드시죠? 그 말에 나는 김밥을 삼키지 못했다. 눈물이 자꾸 목구멍으로 올라왔다. 나는 물을 들이켰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다. 사소한 친절 앞에서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날의 나는 무너졌다. 집에 들어오니 아기는 자고 있었다. 아내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 아내가 묻자 나는 웃었다. 괜찮았어. 입술이 거짓말을 했다. 그 밤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 금이 가 있는 줄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세다 보면 언젠가 끝이 오겠지. 숫자는 늘 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줄은 끝이 나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았다. 가난이나 불안 같은 것도 금처럼 천천히 자라난다는 것을. 집 안의 금이 아니라 사람 안의 금. 이를 구하는 동안 나는 많은 문 앞에 섰다. 오래된 사무실, 좁은 창구, 임시 용역 업체. 짧은 인터뷰에서 나의 생애를 요약해야 했다. 아이가 몇? 한 명입니다. 아내는 복직 준비 중입니다. 야근 가능합니다. 대답할 때마다 나의 목소리는 조금씩 내려앉았다. 자존심도 함께. 내게 남은 자존심이란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때 알았다. 자존심은 밖으로 떨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 돌멩이 같다는 것을. 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진다. 다만 몸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오래도록 계속된다. 나는 결국 물통 배달 일을 시작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무거운 물통을 어깨에 지고 계단을 올랐다. 우리 아파트 같은 복도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다. 어떤 날은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웠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선명히 느꼈다. 짐은 물통뿐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새끼, 집세, 아이의 분유값, 아내의 지친 눈, 전부 내 어깨에 걸려 있었다. 어깨는 원래 넓지 않았다. 그러나 짐은 어깨의 넓이를 가리지 않는다. 얹을 수 있으면 얹고 그렇지 않으면 흘러내려 발등을 친다. 발등이 멍들었다. 아내와 나는 종종 싸웠다. 싸움의 대부분은 돈과 피로에서 시작했다. 아기는 성장통처럼 밤마다 깼다. 아내는 물었다. 나는 말을 아꼈다. 침묵은 때로는 칼이 되었고 때로는 천이 되었다. 어느 밤에는 아내가 귤 상자를 열어 그 중 한 개를 깨물었다. 상한 귤이었다. 그 작은 상처 같은 맛이 두 사람의 혀에 동시에 번졌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미안해. 아내가 먼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버티자. 그 말만 반복했다. 그 밤 이후로 우리 집 주방 벽에는 귤 껍질이 다시 붙었다. 누가 먼저 붙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떼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 껍질의 가장자리를 말리고 저녁엔 그림자가 그것을 덮었다. 귤 껍질은 매일 조금씩 말라갔다. 그래도 벽에 붙어 있었다. 우리도 그랬다. 봄이 와서 아이가 걸음을 떼었다. 두 발 사이의 거리는 짧고 두 팔은 늘 허공을 휘저었다. 넘어지면서도 웃었다. 아이의 웃음은 계절을 바꾸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그 힘을 빌려 밖으로 나갔다. 벚꽃 터널 아래에서 아내는 아이의 모자를 챙겨 씌웠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점점 귀퉁이가 해지는 사진 속에 우리의 봄이 들어왔다. 그날 저녁
아내는 오랜만에 노래를 흥얼거렸다. 설거지 소리와 노래가 부엌 창문을 통해 흩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 작게 불꽃이 피었다. 나는 그 불꽃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았다. 그것은 희망과 체념이 같은 불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라는 것을. 그해 여름,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어린이집에 드디어 자리가 났고 장모님이 한동안 와서 도와주셨다. 아내는 출근길에 밝은 립스틱을 발랐다. 오랜만에 본 회사원 아내의 얼굴. 나는 부엌 식탁 위에 도시락을 올려두었다. 계란말이와 볶음 김치. 아내는 젓가락으로 계란의 끝을 눌러보며 웃었다. 내가 만들었어. 유튜브 보고 배웠어. 우리는 잠깐 예전의 우리가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부모라는 단어가 우리를 옥죄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의 일은 불안정했고 아내의 회사는 냉정했다. 아이는 자주 아팠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는 서로의 시계를 보며 계산했다. 누가 오늘 더 급한가? 누가 더 들을 욕이 많은가? 이번엔 내가 갈게. 내가 말하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내가 갈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떼어다가 아이에게 붙였다. 우리의 시간은 조금씩 얇아졌다. 얇아진 시간은 잘 찢어졌다. 찢어진 자리는 누구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더 빨리 움직였다. 빠르게 움직이면 상처를 덜 느낄 수 있으니까. 나는 종종 밤에 깼다. 지게 초침 소리가 귓속을 톡톡 두드렸다. 아내와 아이는 단단히 잠들어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어떤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릴 때마다 바람이 들었다. 닫힐 때마다 고요가 들었다. 나는 내 안의 문이 너무 작게 열리고 닫히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느 순간 문은 잘못 달린 경첩처럼 삐걱거리며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아내가 들을까봐, 아이가 들을까봐. 나는 밤마다 자세를 바꾸었다. 등으로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그 자세들 사이에서 나는 천천히 늙어갔다. 어느 밤에는 아버지 꿈을 꾸었다. 내 아버지는 성격이 급했다. 젊을 때의 나는 자주 욕을 먹었다. 자네가 그렇게 흐물흐물해서야 뭘 하겠냐. 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했고 나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꿈속의 아버지는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이 내 어깨를 한번 두드릴 뿐. 깨어나 보니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징크대 위에는 말라붙은 귤 껍질이 아직도 붙어 있었다. 손톱으로 껍질의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리자 껍질 밑에 벽지가 하얗게 일어섰다. 나는 손을 내렸다. 이건 떼지 말자. 무엇을 떼어낼 때 그 밑이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젊은 날의 시작은 사실 젊음의 끝이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내 이름을 두 번째 줄로 옮기는 일이었다. 문서의 제목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아이의 이름을 쓰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책임이라 부른다. 나는 그 둘 사이에서 오래 서 있었다. 사랑만으론 모자랐고 책임만으론 숨 막혔다. 그래서 나는 귤 껍질을 벽에 붙이고 물통을 나르고 밤마다 시계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통과했다. 시작은 늘 반짝이는 금빛 리본으로 감겨 있을 줄 알았지만 우리 시작의 리본은 누렇게 바랬고 손끝에서 자꾸 풀렸다. 그래도 매일 다시 묶었다. 풀린 리본을 그날의 모양으로, 오늘의 힘으로. 지금의 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고개를 젓기도 한다. 어쩌면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야 옳다. 그러나 가끔은 묻는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어떤 날은 그 질문이 신세 한탄으로 들리고 어떤 날은 기도로 들린다. 대답은 아직 없다. 다만 초침은 여전히 벽을 긁는다. 한 번, 또 한 번.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나는 안다. 내일도 우리는 살아낼 것이다. 귤 껍질은 더 말라갈 것이고 아이는 한 글자 더 배울 것이며 아내는 퇴근길에 싼 파 한 단을 사올 것이다. 나는 그 파를 들고 싱크대 위에 올려둔 뒤 잠깐 귤 껍질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릴 것이다.
우리 버티자. 그 말은 오늘도 유효하다. 젊은 날의 시작에서 배운 유일하고도 확실한 주문. 내가 부모가 된 첫 번째 날의 작은 승리.